예, 반갑습니다. 저는 홍성수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해외에 있어서 이런 강연을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작년 아니죠. 올해 1월부터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좀 체류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내년 초에 다시 귀국할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나 이런 것들은 전부 좀 사양을 해 왔었는데, 너무 이렇게 또 오래전부터 이렇게 섭외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혐오라고 하는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오라는 말의 전반적인 의미하고 현상, 그리고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원인과 확산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혐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 비카인즈라고 하는 이제 언론에서 혐오라는 말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이건 이제 단순한 빈도수거든요. 빈도수인데, 한 2013년경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그 언급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이때는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이때부터 2013년, 14년경부터 이제 급증한다는 건데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좀 혐오라는 말의 쓰임새가 좀 다른 쓰임새가 나타났다는 거를 뜻합니다. 이전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부여받고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인데요. 혐오 표현은 아예 건수 자체가 제로였다가 2013년, 14년경부터 또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혐오와 차별에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차별금지법 이렇게 언급 건수를 살펴봐도 역시 2013년 이후에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별이란 말로도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는 차별이란 말은 너무나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잡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혐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뜻이죠. 영어에서도 누군가를 굉장히 많이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미 혐오 식품이나 또는 혐오 시설이나 이런 말로 이미 쓰이고 있죠. 쓰여 왔었죠. 근데 이제 한국 사전에는 아직 등재가 안 돼 있는데 해외의 어떤 사전들, 영어 사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혐오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헤이스피치 그러면 그냥 직역을 하면 사실은 누군가를 매우 싫어하는 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으로 구분되는 특정 집단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말이나 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헤이트 크라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증오가 동기가 된 범죄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헤이트 몽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사람, 특히 소수자 집단을 향해 적대와 편견을 조장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는 말, 헤이트라는 말 자체는 그냥 누군가 싫어하면 다 혐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로는. 근데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크라임, 헤이트 몽거라는 말로 쓰일 때는 어떤 인종이나 종교 같은 것으로 구분되는 집단을 위협하거나 공격하거나 또 그들을 적대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말로 말의 의미가 조금 변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유엔이나 어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혐오 표현이라는 말을 한번 개념적인 살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달리 말하면 그들의 종교나 종족이나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성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를 근거로 해서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을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에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말,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혐오라는 말은 누군가를 단순히 싫어한다는 말, 일반 용어는 그런 거죠. 그런 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별이나 장애, 종교 등의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태도, 이런 것을 혐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혐오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아까 이제 개념 정의에서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 성별을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한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성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이 여성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차별이 뭡니까? 예, 뭐 대개는 남성 집단에 비해서 여성 집단을 차별하거나 멸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차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성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했다, 누군가를 미워했다라고 하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장애를 이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뭘까요? 장애를 이유로 구분되는 집단. 장애를 이유로 구분되는 집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렇죠? 그러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뭐 어디에 못 들어오게 했다, 또는 뭐 승진해서 누락을 시켰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떤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한다? 물론 이제 다수 종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소수 종교인들이 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뭐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아이를 차별한다거나 또는 뭐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혐오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거는, 그러면 이 어떤 특정한 성별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이제 편견이나 혐오라는 게 있어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는 최근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 아시안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이제 아시안에 대한 어, 아시안이라고 하는 집단, 이거는 특정한 인종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미워하는 거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뭔가 규제하거나 처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뭐 코로나19 때 아시안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긴 한데 그냥 잠재해 있는 거죠. 잠재해. 근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요거는 마음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위들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편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음, 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느 사회에서나 또는 어느 시대에나
특정 집단을 안 좋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런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어떤 집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집단이 뭐가 있나. 아마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없다고, 저도 이런 강의하고 뭐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만, 뭐 저도 마음 깊은 곳에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편견이 있다고 해서요. 그 편견을 다 드러내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편견을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죠. 인종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인종을 예를 들면 백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있나요? 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백인들은 어떻다. 백인들은 어떻다. 있습니다. 근데 백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말하거나 실제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밖으로 외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집단을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만만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드러내죠. 아무리 내가 어떤 집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집단에 힘이 있으면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거나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실천에 옮길까요? 말을 하거나 그 집단이 뭔가 좀 만만해 보였을 때, 취약해 보였을 때, 그런 경우에 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견은 소수자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고요. 다수자에 대해서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편견을 만약에 말로 드러냈다, 말을 했다라고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헤이 스피치. 그 다음에 그 편견을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 실행에 옮기는 건 어떤 걸까요? 내가 어떤 특정한 인종 집단이 싫어요. 그래서 싫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차별로 옮긴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서 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를 입사시키지 않았어요. 또는 승진해서 누락시켰어요. 또는 우리 가게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차별이 됩니다. 정말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이익을 주는 거. 혐오 표현은 말로 한 거고 차별은 불이익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을 하고 싫다고 말을 하고 실제 불이익을 주는 걸 넘어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싫으니까, 그죠? 싫으니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게 바로 혐오 범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집단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극단적인,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다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불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이제 번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편견이라는 거는 있는, 어느 사회나 있고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데, 이런 쪽으로 확장되어 가려면 그 집단이 소수자 집단이어야 대부분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죠.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약하거나 뭐 사회에서 힘이 없다 그래서 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다 드러내시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나요? 네.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주어질 때 그런 편견들을 드러내게 될까요? 그 집단이 약할 때, 그 다음에 사회적 분위기가 어떨 때,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뭔가 위기 상황일 때 바로 이런 쪽으로 번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위기. 사회적 위기는 뭘 뜻하냐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난, 그다음에 아주 대표 전쟁, 그다음에 감염병이 돈다. 예. 또는 위기 중에서도 뭐 사회적 위기도 있고 정치적 위기도 있고 경제적 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예. 먹고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냐 하면 참 나쁜 건데, 진짜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에 싸우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 예를 들면 전쟁이 막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홀로코스트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그러면 히틀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독일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전쟁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국민들을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상의 적을 설정해가지고 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들을 절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뭉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기는 해요. 실제로 지금 온라인이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저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이런 예를 들기도 합니다. 여기 한 100명쯤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치고, 그 100명이 똘똘 뭉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긍정적인 가치로 100명을 똘똘 뭉치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100명이 똘똘 뭉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나쁜 방법이지만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5명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5명이 우리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 5명이 감염병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저 5명을 없애야 합니다. 5명 때문에 우리 95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할 때 이 선동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5명은 실제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5명을 그렇게 몰아붙일 때 나머지가 뭉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선동입니다만 그런 게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혐오 선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려고 할 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5명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 잘 먹힙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위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위기라는 건 이래요. 왜 위기냐면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거든요. 예. 산불이 막 지금 뭐 북미에서는 산불이 큰 문제인데 산불이 막 퍼지고 있어요. 왜 위기죠? 산불이 잘 안 꺼지니까 위기죠. 그렇죠? 홍수가 났어요. 왜 위기죠? 물을 막기 힘드니까 위기인 거예요. 가뭄이 왜 위기냐? 물이 없으니까 위기인 거예요.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나쁜 정치인들은 또 일반 시민들이 이제 동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뭄이라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싸우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하게 되냐면, 아까 제가 100명 중에 5명, 저들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 팩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저 5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저들만 없어지면 가뭄이 해결될 거다. 라는 선동이 먹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5명은 그럼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부터 인기 있던 사람들? 원래부터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찍으면은 이 사람들이 저항을 쉽게 합니다. 잘 안 먹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찍어야 될까요? 평소에, 평소에 뭔가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평소에 사람들이 좀 낮게 봤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편견이 있었던 대상들이죠. 그들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때는 유럽인들이 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찍었던 거고요. 저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갔던 거고. 코로나19 때는 왜 아시안들이 찍혔을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다문화 사회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아시안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또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시안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코로나19의 원인이 아시안 때문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독일이 어려운 이유가 유대인들 때문일 리가 없죠. 예.
독일이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망하고 패망하고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에 좀 말도 안 되는 인플레 그런 걸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지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을 찍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가져요. 아, 저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저들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구나. 네. 진짜 문제의 원인과 본질은 아니지만 그런 혐오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참하게 되면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혐오 표현. 걔네들 싫어. 쟤네들 쫓아내자. 뭐 이런 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불이익을 줍니다. 우리 회사 못 들어오게. 우리 가게 못 들어오게. 뭐 공직 못하게 해. 이렇게 실제로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들을 공격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집단 학살로 이어지는 경우까지 나타난다. 이게 혐오와 관련된 현상들의 전체적인 구도를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뭐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가 짧게 강연을 하거나 뭐 15분짜리 뭐 이렇게 할 때는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상 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이 없고요. 지금부터는 지금 이 혐오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도를 한번 잘 어떤 메커니즘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됐냐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한국에서의 어떤 혐오나 차별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2010년대 이후에 한국에서는 어떤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조금 더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뭐 이주노동자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뭐 여성 혐오라든가 조선족 혐오, 뭐 난민 혐오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회의 어떤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여러분 한번 역사를 한번 현대사를 쭉 보면 한국이 언제부터 어려워졌을까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려워졌다. 물론 6, 70년대도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래도 6, 70년대에는 뭔가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GDP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아주 그것도 급격하게 올라갔죠. 급격하게. 점점 잘 살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됐다는 얘기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 수입이 늘어났고 내일은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됐고 그렇죠? 뭐 노동시간도 조금씩 줄기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자기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 크게 안 해도 되고 이게 언제 꺾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언제 꺾였냐? 뭐 완전히 후진을 한 건 아닌데 이 GDP로만 보면 뭐 GDP가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쭉 가다가 정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다가 이 곡선이 약간 정체가 되는 시기 있죠. 이렇게 뭐 뒤로 가는 건 아닌데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렇게 이 곡선이 점점 완만해지는 요 시기 이게 언제쯤일까요? 대략 우리 흔히 말하는 IMF 경제 위기 1997년경이죠. 이때부터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저는 이제 대학에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고 지금도 계속 대학에 있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모습을 좀 보면은 쉽게 드러나는데요.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대학생들이라는 친구들이 취업을 걱정한다는 건 거의 없었어요. 네, 90년대 뭐 초반에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에게만 해도 취업을 걱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냐가 중요한 거지. 그건 당연히 선호가 있었죠. 난 여기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취업이라는 걸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97년 이후부터는
취업이 되냐 안 되냐를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되냐 안 되냐. 어디 되냐도 중요하지만 물론 되냐 안 되냐라는 걱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량 해고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평생 직장 이런 개념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아이도 잘 안 낳고, 그렇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뜨리기 시작하죠. 출산율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출산율이 낮다는 거는 이 사회에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또 의미하는 그런 지표긴 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뭐 이런 것도 언제부터 늘어나요? 대략 이때부터, 1997년. 그 이후부터 뭐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또는 뭐 출산율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자살률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좀 한국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들 대개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혐오라는 건 그럼 왜 97년부터 바로 등장하지 않냐? 뭐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 위기에 편승해서 바로 혐오가 꼭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좀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한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한 5년, 10년 후부터 한국 사회에도 이 혐오라는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국의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위기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집단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주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음. 한국이 뭐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이주자를 혐오하는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저는 뭐 연구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무슨 말이 있나 가끔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이주자 혐오 커뮤니티가 2010년경부터 갑자기 늘어납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 가서 한번 이렇게 글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주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사실인가요? 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가 이주 노동자 때문에 다 벌어지는 일 같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주 노동자들만 쫓아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뭐 광명을 찾을 것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글들이 즐비합니다. 근데 사실인가요? 우리 이주 노동자들 다 쫓아내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거꾸로죠. 사실 이주 노동자 없이는 대한민국은 지금 1분 1초도 돌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힘들고 외로워요. 근데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분들 만나가지고 실제 인터뷰를 해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왜 그렇게 이주노동자 싫어하세요? 그러면 저들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 하면서 그래도 저 사이트 들어가서 욕설 시원하게 하고 나면 그래도 마음 좀 편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고통이나 힘든 걸 그렇게 풀어갑니다. 사실 풀리는 것도 아닌데 풀린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혐오. 마치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 때문에 독일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그러면서 뭔가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리는 착각을 독일 국민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2012년에 등장한 일간 베스트. 여기 가보면 이들은 다수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보면 전두환이 영웅이에요. 왜? 전두환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일간 베스트가 일베라고 하죠. 우리 일베란 말에 더 익숙하실 텐데 일베가 타겟으로 삼았던 대표적인 게 여성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여성이 뭐 모든 만악의 근원 같아요. 마치 이때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일베 많이 했는데 20, 30대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고통이 여성들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여성들 때문에 한국 남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요? 이들은 각종 여성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고. 자, 뭐 여성가족부 폐지 사실 이런 것도 그런 걸로 이어진 건데 여성 정책 다 없애고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 다 없애고 이러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뭔가 좀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어지나 봐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혐오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보수 개신교에서는 왜 반동성애 운동을 할까요? 교회가 위기죠. 옛날만큼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GDP하고 좀 비슷해요. 6, 70년대 이후에 엄격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점점 여기는 아예 하향 곡선을 그리죠. 신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더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뭔가 끌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가상의 적을 만드는 거죠. 동성애자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저들만 없어지면 마치 뭐가 될 것처럼. 근데 동성애자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 한국 교회가 같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엉뚱한 어떤 화풀이 대상일 뿐인 거죠. 뭐 중국인 조선족 혐오, 난민 혐오, 장애인 혐오, 뭐 5.18 광주민운동에 대한 왜곡과 혐오, 뭐 출신학교 혐오 다 마찬가지고 문제의 원인과 무관하게 거기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굉장히 지배적인 현상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이주자 혐오를 한다거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문화 정책들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정책 다 폐기하면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뭐 이제 어떤 중국 동포들 조선족 혐오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기여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어떻게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한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마치 저들만 없어지면 뭔가 해결될 것처럼 선동하는 거. 우리 영화계도 참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게 한 2007년경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2000년대부터 이 조선족 중국 동포를 다룬 영화들이 나오는데요. 하나같이 폭력배로 그립니다. 하나같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뭐 일베에서 뭐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혐오가 혐오 표현이 되고 차별이 되고 결국엔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 일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뭐였죠? 테러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시위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테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테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응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걸고 이런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오프라인 시위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16년입니다. 2016년인가 2017년인가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거 하고요. 말로 드러내는 거 다른 거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로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온라인에서 익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실행에 옮긴다. 내 얼굴을 까고 실행에 옮긴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대범해진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죠. 뭐 이때는 이제 여성 혐오 이런 게 주로 문제가 됐었는데 자 여성 혐오를 한다. 내가 마음속에 여자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이거를 익명으로 온라인에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러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광화문 시위에 나가는 거예요.
내 얼굴을 까고 나가가지고 뭐 여성 정책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조금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혐오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또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보세요. 공부하면 뭐 하냐?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자, 요거 누구를 건드린 거죠? 수험생들을 건드린 거예요. 수험생. 수험생들은 어떤 집단일까요? 행복하고 뭐 꿈에 부풀어 있고 뭐 이런 타기보다는 굉장히 힘들죠. 수험생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주위에도 뭐 다 있으실 거고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선동을 하냐? 니네 공부해봐야 소용없어. 음. 너 작년에도 시험 떨어졌지? 왜 떨어졌냐면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 받아가지고 너네 떨어진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5.18 유공자들의 숫자는 전체 뭐 가산점을 받는 숫자에 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고 가산점 받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만 내가 작년에 시험에 떨어진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요 포스터만 보면 마치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또 공격합니다. 그럼 마음에 좀 위안이 될까요? 내 수험생활 힘든데 이렇게 됐구나. 어. 근데 거짓 위안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선동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혐오가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100%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모든 가짜 뉴스는 70%는 사실이에요. 근데 30%를 교묘하게 왜곡을 해서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사실인 거 5.18 유공자들은 있다. 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받는다. 여기까지 팩트. 근데 이들 때문에 떨어졌다? 이거는 거짓. 국가보훈처에서도 여러 번 공식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뭐 강남의 여성 살해 사건이 또 마찬가지였고 강서구의 장애인 학교 반대 여기도 가보면 마치 모든 문제가 뭐 장애인 학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예멘 난민 반대 시위 가보면은 마치 우리가 한국 사회가 문제가 된 게 난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난민 얼마 받지도 않는 나라인데 네, 이런 모습들 이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뭐 대구 이슬람 사원 여기 가봐도 사원 반대 사건 여기도 가봐도 마치 무슨 이슬람 사원 때문에 그 지역에 모든 문제가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이 이 혐오가 작동하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이후에 사실 유럽도 기울기 시작하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잘 나가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주자들이나 뭐 장애인이나 소수 인종들에게 또는 소수 민족들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런 여러 사례들 보여드렸고요. 그럼 이제 혐오라는 게 도대체 왜 나쁜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왜 나쁜 거냐? 일단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때, 그 특정한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다른 감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뭐 불이익을 겪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특정한 인종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갖게 되면 내 정체성을 공격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분노하고 어떤 도덕적 가치가 침해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내가 욕을 먹었어요.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개 XX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기분 나쁘죠? 모욕감을 느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에 왔는데 어떤 미국 사람이 저를 막 욕을 했는데 이 욕을 들어보니까 이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욕한 거예요. 야, 뭐 굳이 비교하자면 그냥 욕 먹는 게 더 모욕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더 모욕감을 느낄까요? 예. 둘 다 모욕감을 느끼지만 그 강도나 사회적 해악으로 치면은 후자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후자가.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혐오라거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에 비해서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지위가 훼손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제가 해외에 나와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욕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윤리적인 감각으로, 아, 내 정체성을 공격하니까 기분이 나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어떤 공포를 느끼냐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평등하게 하나의 시민으로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직감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당하는 사람들은 막 저처럼 막 분석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직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하는. 음. 그냥 욕먹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욕했구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욕 먹은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쁘고 내 정체성을 파괴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 그게 또 생각나요.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욕을 한번 먹었지만 다른 내 직장에 가서도 욕을 먹을 수 있겠고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아, 내가 B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태까지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쟤도 사실은 혹시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 아닐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이 됩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내가 욕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면 나에게 그게 올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한국의 한 교실이라고 쳐보죠. 한 3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교실입니다. 교실인데 이렇게 교실이 있어요. 근데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어서 이제 무슬림 여학생이어가지고 이제 히잡을 이렇게 쓰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 교사가 이렇게 있겠죠. 교사가 있는데 요 학생 하나가 옆에 앉아 있는 학생 하나가 얘를 비난을 합니다. 너 이상한 종교잖아. 너 이런 거 입고 오지 마.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쌍욕을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었어요. 한국의 한 교실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냥 욕먹은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내가 가진 종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욕먹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이 교실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혹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럼 내가 성적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친구들, 얘는 직접 얘기를 한 친구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공포예요, 이건 거의. 한 친구한테 욕먹은 게 아니라 전체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공포.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다른 교실입니다. 다른 교실에 또 히잡을 쓰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 더 있어요. 얘는 아직까지 욕먹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옆반의 한 친구가 히잡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친구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비슷한 생각을 하요 내가 욕먹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화살이
나한테도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가 확산되는 거예요.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코로나19 이후에 아시안 여성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여성이 당한 건 아니에요. 당한 숫자로 보면은 뭐 10,0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직접 피해를 당한 거고 나머지 9,999명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걸까요?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공포입니다. 피해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유행 확산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 학생은 이 학생을 비난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머지 친구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거기에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친구들도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친구들도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하지만 혐오가 있다, 혐오나 편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드러내고 살진 않는다고 했죠. 근데 어쩔 때 또 용기가 생기냐면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아, 저런 얘기 해도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이제 생긴 거예요. 저렇게 욕해도 되나 봐. 저렇게 막대도 되나 봐. 어느 순간 자신의 어떤 윤리적 의식이, 윤리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같이 동참하게 돼요. 이게 바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유행과 확산이에요. 저런 짓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군중심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확산이 되는 거. 한번 홀로코스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냥 평범한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들 때문이야 이러면은 이게 쉽게 목격했어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들이 잘못한 것 같고 또 옆 사람들 보니까 막 욕을 하네. 막 불이익을 막 주네. 그러면서 감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리치를 당해도 되는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점점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혐오와 차별의 사회적 확산이에요. 그러다 보면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결국에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 해결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경시하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예를 들면 독일 국민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원인을 찾지 않고 유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일을 못하게 돼버려요. 계속 그쪽만 공격하다가 그쪽으로 시선을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주 나쁜 악순환이죠. 엉뚱한 집단을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고, 진정한 문제 해결은 내팽개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서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쓴 이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을 보면 그 메커니즘이 잘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중요한 거는 두려움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그래요. 사람들은 두려워요. 두려워. 이게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마디 키워드로 하면 두려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산율도 저하되고 또 자살률 높아지고 뭐 이런 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안정과 이익을 수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타인을 공격하고 제거해야 내 이익을 챙길 수 있겠다. 그래야지 내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타인이 누가 선정이 되냐면 강자보다는요. 만약 강자가 내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강자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실 혁명입니다.
그렇죠? 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람을 향해서 니네가 원인이야 하면서 저항을 하면 이 프랑스 혁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를 전복시키거나 이런 흐름보다는 어떤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엉뚱한 약자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짜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뭐 난민 반대 집회라든가 아니면 반다문화 카페라든가 일베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아, 이분들이 되게 사회적 불만이 있구나 또는 어떤 두려움이 있구나. 근데 그 두려움을 엉뚱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두려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저런다고 저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텐데 근데 계속 거기다가 공격을 해대고 있는. 그래서 그들만 사라지면 이런 더러운 존재들, 나쁜 존재들만 사라진다면 우리가 좀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들을 위험한 존재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시기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는다거나 또는 뭐 저들만 없어지면 저들을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 안 받아야 내가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착각. 뭐 대학에서는 뭐 무슨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너무 짜증나. 난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쟤는 공짜로 들어온 것 같아. 쟤네만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다 오류예요. 실제 문제의 원인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가상의 적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이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중세 위기가 있었잖아요. 중세 위기가 마녀 때문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마녀 사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치 문제가 해결된 듯한 착각을 하니. 마녀 사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화형식을 하거나 이러죠. 이런 이벤트는 왜 했을까요? 마치 내 두려움이 해소될 것 같은 착각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한 겁니다. 마녀가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행복할 수 있겠구나. 내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희생양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마녀로 선정된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사실은요, 마녀 중에는 남성도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어쨌든 남성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소수 인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이었죠. 여성 중에서도 약한 여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그런 여성들이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습니다. 만만한 존재를 콕 집어가지고 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고 공격을 해댄 거죠. 그래서 중세 위기가 해결이 됐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위기가 해소된 듯한 착각만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이 경로들을 한번 이렇게 도식적으로 한번 보면 제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혐오 확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심을 가지고 하게 되고 자기 안전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선 저들을 없애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과 혐오는 경제 위기, 뭐 전쟁, 재난, 감염병 이런 것들이 돌 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혐오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좀 공동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 표현대로, 그다음에 차별은 차별대로, 혐오 범죄는 혐오 범죄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동일한 원인이다. 동일한 문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인이 같잖아요. 동일한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혐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이 혐오 문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혐오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의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다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혐오의 확산을 막는 거죠.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막 공격을 해대고 있을 때, 야, 문제의 원인은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지도자의 존재, 영향력 있는 인물의 존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없으면요, 대중들은 계속 엉뚱한 쪽으로 혐오를 해대게 됩니다. 그 방향을 좀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혐오 확산의 계기가 뭐라 그랬죠? 먹고 살기 힘든 게 바로 계기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계기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6, 70년대 혐오가 없었을까요? 아,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어떤 소수자 집단을 짓밟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미래가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니까.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엉뚱한 희생양 찾지 마.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혐오하지 마.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서 별 걱정이 없는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만들면 혐오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엉뚱한 사회적 약자를 왜 공격해요, 괜히. 그렇죠? 내가 미래가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늘 내일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왜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뭐 선후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왜냐하면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해결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혐오가 너무 확산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력을 잃게 된다 그랬죠. 진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혐오가 확산됩니다.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깨야죠. 혐오하지 마! 라고 해서 고리 하나 깨고요. 근데 여기에만 붙이는 거 같잖아요. 혐오하지 마. 근데 네 진짜 문제가 뭐였지? 그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뭐 예를 들면 어떤 남자 대학생인데 여성 혐오를 하고 있어요. 여성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자, 일단 혐오하지 마.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아.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됩니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여성 혐오에 빠지게 된 거는 어떤 그 분노와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해결해 줘야죠. 같이. 야, 근데 너 진짜 힘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일자리 문제야? 그것 때문에 두려워? 우리 같이 해결하자. 내가 비전을 제시해 줄게. 이러면서 이 문제가 같이 풀리는 거지. 만약에 혐오하지 마만 있으면은 이 친구의 불만이 또 다른 데로 튀어요. 여성 혐오하다가 여성 혐오하지 마 그러면 그러면 이주자 혐오합니다. 이주 노동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문제를 결국에는 해결해 주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혐오라는 문제에 착목을 해서 여태까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발언을 해온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혐오하지 마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이 사회경제적 위기,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로 고착화돼 버린 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출산율과 자산율로 차산율, 그다음에 뭐 노인 빈곤율 이런 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 앞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이 노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너무 뻔히 보이죠. 저 노인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어떤 노인분들 하는 뭐 이렇게 정치 집회 같은 거 가보면 어떤 여러분들 뭐 지나가면서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광화문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슷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 저러실까? 뭔가 분노와 불안이 있어요, 이분들.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집회 가보면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하죠?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아, 왜 저 분노와 불안을 저렇게 공격하시지? 제가 볼 땐 차라리 응? 뭐 노령 수당 같은 걸 더 늘려달라고 하거나 노인 복지를 더 강화해달라고 하거나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저분들의 어떤 분노의 어떤 원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만족,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노인들의 어떤 이 문화,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니죠. 뭔가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 사회적 인식, 분위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의 부재가 이분들의 고통을 저는 고통의 원인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혐오를 퍼붓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을 향해서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격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고 혐오하고 뭐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런다고 행복해질까요? 문제의 원인은 여기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어야 그런 어떤 혐오가 저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난민 반대 집회 갔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보면요. 난민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다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럴까요? 난민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어려워졌나요? 앞으로 난민 한 명도 안 받으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어떤 불안과 분노는 사실이고 그거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 불안과 분노가 난민으로 가고 있는 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를 저는 다른 쪽으로 좀 틀어주려는 노력. 동시에 병행되면서 난민 혐오하면 안 돼. 라는 말이 됐을 때 이 말이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악순환의 고리가 깨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 말씀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른 뭐 이제 생략한 슬라이드들이 있는데 오는 뒤에 뭐 질의응답이나 토론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